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시험 대비 상반기 우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장 우리 같이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정보비용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 정보비용이 나오고 또 탐색비용이 나오죠. 이 정보비용과 탐색비용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 바로 이 문제가 그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보비용이 아니고 탐색비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보비용은 많이 이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신용도 조사라든지 이제 이런 정보에 관련된 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정보비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조직화되고 효율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비용은 줄어드는 게 맞죠. 여기서는 늘어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지문은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콜 자금을 콜머니라고 하며 차입자의 입장에서 콜 자금을 콜론이라고 한다. 자, 이 지문은 아주 오래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올해 다시 등장을 했네요. 자, 콜 시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자금의 과부족, 자금이 부족하고 남는 곳이 서로 이제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 간의 자금 거래 시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 콜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 자, 콜머니 그러니까 돈을 부르는 거죠. 그죠? 돈 주세요 하고 돈을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차입자의 입장에서 콜 자금을 콜머니라고 하고요. 대출자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콜머니라고 했으니까 우리 론이 빌려주는 거죠. 대출자의 입장에서 콜론이라고 합니다. 서로 바꿔놨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콜머니, 콜론. 4번 보겠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CD죠.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예금 증서죠.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을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얘만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은행들이 발행을 하고요. 은행 간 CD가 양도성 예금 증서가 거래되는 시장도 있죠. 중개는 어디서 합니까? 증권회사나 자금 중개회사에서 중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질 않는다. 자,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4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사채. 단기사채는 CP, 기업보험을 대체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발행 금액은 최소 1억 원 이상. 만기 1년이죠. 6개월이 아니라. 자, 이 지문도 작년부터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언급이 됐네요. 그래서 1억 원 이상 만기 1년 이내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자,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생겼다. 이 말이겠죠.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금리도 상승을 하겠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즉 수요가 감소를 해야 금리는 하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상승한다라고 고쳐줘야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금리 상승은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증대시킨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돈을 쓰는 입장이다. 돈을 빌려서 공장도 짓고 돈을 빌려서 물건도 원자재도 사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차입자 입장이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게 되면 당연히 투자하기가 겁이 나겠죠. 투자는 감소한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8번 보죠.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한국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죠.
금리를 결정을 할 때 통화안정증권 금리를 이용하여 내지는 통화안정증권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뭐 이런 표현들은 다 틀린 표현이죠. 예. 어떤 콜 금리를 이용한다 뭐 이런 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특정한 금리를 이용하거나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물가 동향,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연 8회 결정한다. 예, 물가 안정 목표제를 금리 결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께서 같이 해두시면 뭐 금융통화위원회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는 쉽게 여러분께서 정답을 알아맞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9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나왔네요. 한국은행은 내지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분기별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분기별이 아니라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예전에는 분기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문들이 자주 함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기, 분기, 월, 1회 다 틀렸습니다. 요건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자, 최근의 상황이 그렇죠. 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어요. 물건값이 올랐다는 거죠. 물건값을 올린 것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예, 물가 안정 목표제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물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소비를 줄여줘야 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남의 돈 빌려서는 쓰지 마. 남의 돈 빌려서 차 사지 마. 남의 돈 빌려서 부동산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남의 돈 빌리기를 어렵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시켜줘야 남의 돈 빌려 쓰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야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얘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함정들 최근에 자주 금리의 변화와 자금의 관계, 그다음에 금리의 변화와 채권 수익률의 관계 이런 지문들이 최근에 자주 좀 출제가 되네요. 여러분들 유의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기예금에서 이자 계산을 복리로 할 경우에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동일하게 늘어난다. 자, 전제는 일단 한 2년, 3년, 이렇게 1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연복리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자, 1년에 한 번씩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에서 이자 계산을 복리로 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원금에다가 플러스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해의 경우에는 이 1년 차에 발생한 원금과 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다시 이자가 발생을 한다, 붙는다.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도 매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동일하게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 이게 바로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이자가 더해져서 늘어나는 이자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매년. 12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피보험자이다. 자, 변액보험의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죠, 계약자. 보험 계약자가 투자자의 법적 지위가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의 지수 산출 대상 자금 조달 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융채 등이다. 자, 여기서 먼저 코픽스 보죠. 코픽스는 바로 이게 대출금리 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우리가 지수를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8개 시중 은행들이 이 조달 자금이죠. 그러니까 예금을 받으면 은행 입장에서 조달이겠죠. 대출을 하기 위한 이 조달 자금 상품군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융채로 이 방법으로 조달한 이 조달 금리의 평균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바로 코픽스죠. 자, 여기서 후순위채와
전환사채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저도 뭐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후순위채하고 전환사채는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일단 이걸 다 외우시긴 좀 어려우시니까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채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발행하기 때문에 만기도 길고 금리도 되게 높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달하는 금리의 상품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정은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는 제외한 금융채가 포함이 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지문은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유익 있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 정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자, 무이결권 주식과 무액면주 발행이 불가능하다. 자, 이 지문도 한 번씩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이결권주는 가능해요. 근데 무액면주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정으로 집어넣기에는 참 용이하죠.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지문은 한 번씩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의 발행 형태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 그리고 액면 병합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지문인데요. 어디가 함정인지 한번 보죠. 자, 주식을 발행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유상증자, 돈 받고 증자하는 거죠. 증자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을 새롭게 발행을 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돈 안 받고 증자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도 주식을 발행합니다. 자, 주식 배당은요. 배당을 하는데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당연히 주식을 발행을 해야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은 주식 발행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액면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액면분할, 액면병합 용어 기억나시죠? 액면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주가가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0원, 500원짜리를 합쳐가지고 10개를 합쳐서 5,000원으로 만든다. 이게 바로 액면병합이겠죠. 그래서 얘는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는 것이 아니죠. 액면가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발행 주식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발행 주식 수를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죠. 더 늘리게 하기 위해서 액면병합, 액면분할의 방식을 사용할 뿐 주식 발행 형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죠, 그죠?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 증권거래세는 증권회사에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부에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위탁 수수료는 저렴하거나 뭐 간혹 이벤트로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7번 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4%다. 매도 금액의 0.4%. 이건 뭐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0.43%죠. 매도 금액에.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0.2%, 비상장 주식 0.43%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나오죠, 지문으로. 19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 금방 나오네요. 매도 금액의 0.23%가 아니라 제가 몇 퍼센트라고 했죠? 0.2%입니다.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코넥스, 코넥스가 하나 더 있었죠. 코넥스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0.2%가 아니라 0.1%가 되겠죠. 자, 코넥스 시장, 유가증권 코스닥은 똑같은 거죠.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에 적용이 되는 증권거래세율 0.1, 0.2, 0.43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20번 보겠습니다. 자, D와 E는 동일한 가격으로 같은 주식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가격은 똑같네요. 먼저 매수 주문한 D보다 많은 수량을 매수 주문한 E가 우선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박스로 해서 이제 틀린 거 찾아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네요. 몇 년에 걸쳐서. 자, 이 가격이 이제 주식이 체결이 될 때 매매 계약 체결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죠. 가격이 우선이죠. 가격이 참 우선이죠. 근데 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 주문을 했기 때문에 가격 다음은 뭡니까? 예. 그 다음 시간 우선의 원칙이죠. 누가 더 빨리 매수 주문을 했느냐. 그래서 많은 수량 그 다음이죠. 대량 거래. 그래서 가격 우선, 가, 시, 위 이렇게 되니까 가격 우선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주문을 했냐. 먼저 매수 주문한 D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먼저 매수한 D의 주문이 우선적으로 체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최초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자, 이 지문 매년 굉장히 자주 출제가 요즘에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스 말하는 거죠.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얼마 이상, 1단계 얼마 이상, 2단계 있었죠. 자, 몇 퍼센트입니까? 1단계는 8%죠. 예. 8, 15,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 아니라 8% 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채권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이거 참 쉬운 문제죠. 채권을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발행하는 유가증권이죠. 그래서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는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이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입니다. 23번. 채권의 존속기간은 영구적인데 반해 주식은 한시적이다. 자,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을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그때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릴 때 기간을 정하죠. 언제까지 얼마를 몇 % 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래서 채권의 존속기간이 한시적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의미하는 주식의 존속기간이 영구적이다. 이렇게 돼야 맞죠. 24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겉면에 붙어있는 표면 이유에 따라 일정 기간 일정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을 복리채라고 하질 않고 이표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표, 이자를 표시해둔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 기간, 일정 이자를 나누어서 주로 석 달에 한 번씩 3개월 이표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3개월짜리 제일 많죠. 이표채에 대한 개념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이표채는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가 소유한 상장유가증권으로 전환이 된다. 자, 발행회사가 소유한 상장유가증권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교환사채죠. 얘하고 바꿔준다. 그죠? 발행회사가 소유한 다른 상장회사 증권으로 바꿔주는 것이 교환사채에 대한 개념이고요. 전환사채는 뭡니까?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처음에 발행할 땐 채권이었는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전환사채 일정 요건에 따라서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전환사채의 개념입니다. 26번 보죠.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소득도 당연히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소득이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 퇴직, 양도소득 있겠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류과세하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이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그 해 다 지급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30년 일을 해서 퇴직금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 소득은 30년에 걸쳐서 실은 발생을 했는데 그 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 해 소득으로 다 잡아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 엄청나게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얘는
분류 과세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 과세하는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7번 보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죠.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하는 것은 이자 배당소득이죠. 그러면 상속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를 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 자, 상속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이걸 암기를 해주세요. 10, 20, 30, 40, 50 이렇게 간다. 예, 이렇게. 그래서 제일 과세 표준이 낮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10%가 되겠죠. 그래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가장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30억 이상일 때는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가 아니라 10%라고 고쳐줘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한도는 1명당 저축 원금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다. 자, 이거 여러분께서 얘는 뭐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간혹 한 번씩 해도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한도 1인당 5천만 원 이하입니다. 30번.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적용이 안 되죠. 2천만 원 기준금액 얘는 맞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분리과세 세율은 지방소득세 별도로 15가 아니라 14%. 지방소득세를 합산하게 되면 14%에 10%를 합쳐서 15.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렇게 함정으로 15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31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우리 방금 이야기했네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 금융시장의 이해 함께 살펴봤고요. 2장 생명보험의 이해는 몇 개 안 되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 자, 위험률이니까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중에 어떤 걸까요? 일단 부가보험료는 아니죠. 뭡니까? 위험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가보험료는 뭘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이냐? 예정 사업 비율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를 부가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정은 얘를 고쳐줄 수도 있고 얘를 고쳐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문제, 이 지문은 이렇게 많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33번 보겠습니다. 3위원 방식은 세 가지 기초율 외에도 계약 유지율, 판매량, 목표 이익 등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자, 3위원 방식은 세 가지 유원을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겠죠. 근데 세 가지 기초율 외에도 계약 유지율, 판매량, 목표 이익 등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이 3위원 방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 방식에 따른 보험료 산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위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을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반대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주권 비상장법인은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한다. 자, 이 지문도 잘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자,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을 하려 그러면 한국은행 맞아요. 지방자치단체 맞죠? 자, 주권 비상장법인이 아니라 주권 상장법인이 되어야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험계약자와 전문보험계약자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로직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이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상장법인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비상장법인은 뭐 직원이 3명, 4명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좁은 회사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비상장법인은 일반 보험 계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이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50세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인 부모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느냐? 자, 부모,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이 되겠죠. 연소득 100만 원 이하니까 되네요. 문제는 나이네요. 나이. 부모의 나이가 몇 살 이상 되어야 됩니까?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 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을 해야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죠. 연간 소득 기준 100만 원만 충족을 하면 가능합니다. 36번.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총 급여액이 얼마 이하인 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2%가 아니라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우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율이 12가 아니라 15% 우대 적용을 합니다. 자, 얼마입니까?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는 총 금액이 5,500만 원이니까 4,500만 원, 5,500만 원은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지문으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나오고요. 보기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저축성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에 알맞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얘는 함정이라기보다는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단답형. 자, 일시납 저축성 보험이 있었고요. 월 적립 시 그다음에 종신연금의 세 가지 중에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은 계약자 1명당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얼마 이하입니까? 1억 원 이하죠. 1억 원 이하. 이 비과세 요건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 이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지문이나 출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아졌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인출 요건이 있었죠. 이때 연금 수령 연차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분리과세 인출 요건 중에 한도 이내 인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연차가 몇 년 이상인 경우에 연금 그 수령 한도를 미종용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5년이 아니라 11년입니다. 11년. 자, 11년. 얘는 간혹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11년 여러분께서 수령연차 11년 인출요건 한도 미적용하는 기간이 얼마인가 하는 거 함정으로 나왔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했습니다. 자, 미충족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보죠. 기타 소득으로 연금 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연금과세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 못 주겠다 이거죠. 그럼 기타 소득으로 보아서 몇 % 세율을 적용을 해서 분리과세를 하느냐.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14%가 아니라 15%다. 얘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자, 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 시 6%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저율 과세한다는 거죠. 분리과세 시. 자, 70세 미만, 70세에서 80세, 80세 이상 이렇게 있었죠. 몇 퍼센트입니까? 5, 4, 3. 5, 4, 3. 종신은 무조건 4%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6%가 아니라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종합과세 표준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과세 표준 기간 구간 중에서는 제일 낮은 구간이죠.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1,400만 원을 외워서도 알 수 있지만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중간 과세 표준 구간이었으면 얼마, 초과 얼마 이하 이렇게 나왔을 텐데 1,400만 원 이하 전부 다를 보는 거니까 가장 낮은 세율을 물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몇 퍼센트일까요? 네, 6에서 45%니까 10%가 아니라 예,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서 가장 낮은 세율 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상속에 의한 금융재산은 예,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얼마입니까?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죠. 2억 원에 몇 퍼센트? 2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3장 43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